네, 안녕하십니까. 주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번째 시간이죠. 데이터 링크 제어와 프로토콜, 그리고 에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송 제어 방식 부분에 이제 데이터 링크 제어를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큰 4단원의 전송 제어 방식 부분을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시 언급을 해드렸었죠. 자, 그 부분이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첫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 링크 제어 이전에 전송 제어 방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데이터 링크 제어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혼자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 시간 또 역시나 정리를 하면서 그래, 일단 수업하기 전에는 좀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전송 제어에 대한 개념은 원활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또 입력과 출력을 제어하고 또 동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제어하고 또 회선 제어, 흐름 제어 등을 담당하는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우리가 전송 제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전송 제어를 하는 그 프로세스는 회선이 일단 접속이 돼야 되겠죠. 회선이 접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링크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고 그 메시지를 전송하고 난 다음에 역으로 링크를 먼저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회선을 끊어주는 단계로 진행을 하면 돼요. 제가 나비 모양으로 외우라 그랬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메시지 전송, 그죠? 팔을 이렇게 길게 펼쳐서 회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회선은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해제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먼저면 물리적으로 회선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물리적으로 회선을 절단시켜주는 단계. 자, 중간에는 링크에 대한 개념입니다. 링크에 대한 개념은 논리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링크의 설정, 그리고 논리적인 링크의 해제, 중간에 메시지 전송. 자,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알아두셔야만 과거 기출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게 보여지시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그대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5가지를 큰 네모 박스 안에다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디귿 순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다음 중 순서로 맞는 것은 해서 1번에 기억, 디귿, 리을,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물어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은 이제 회선에 대한 얘기는 물리적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링크에 대한 얘기는 논리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 데이터를 수신 측에 전송하는 과정이 정보 메시지 전송 단계다. 자, 이 부분 반드시 정리하시면서 바로 넘어가서 자,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문자 위주의 동기 방식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이다. 자, 링크를 제어하는 프로토콜이다.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은 프로미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의 약속입니다. 통신의 규약이죠. 통신이라는 개념은 서로와 서로 간의 어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통신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하고 통신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에서는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되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어떤 예고편이라고 해야 되나? 프로토콜이라는 의미가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프로토콜이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정답이 만약에 프로토콜이다. 그러면 프로토콜이 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통신의 규약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답이 프로토콜이라는 그 개념이죠. 그렇죠? 반드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그 문자 위주 동기 방식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인데 큰 개념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문자 위주의 동기 방식이고 여러분 페이지 쭉 아래쪽에 내려오면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비트 위주의 동기 방식 데이터 프로토콜이 그 아래쪽에 나오죠. 그래서 크게는 문자 위주와 비트 위주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문자 위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이나 전자계산기 구조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에서 늘 다뤘던 부분이지만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비트라고 하고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라고 한다면 바이트라는 것은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고 비트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돼요. 비트가 8개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트 위주로 데이터를 보낼 거냐
비트 위주로 데이터를 보낼 거냐, 그러면 전송을 제어할 때 바이트 위주로 제어를 할 거냐, 비트 위주로 제어할 거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우선 문자 위주의 프로토콜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는 부분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문자 위주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종류가 바로 이 BSC 프로토콜이라는 거예요. BSC 프로토콜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지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문자 위주의 프로토콜에 속하는 것은 했을 때 이 BSC가 답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비트 위주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 중 비트 위주의 프로토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역시나 BSC 프로토콜이 답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위주의 프로토콜에 속하는 것은 딱 하나, BSC 프로토콜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비트 위주의 프로토콜이다. 이 비트 위주의 프로토콜의 첫 번째가 HDLC,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ADCCP, 그리고 SDLC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2번에 SDLC, 3번에 LAPA에서 락비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책 오른쪽 맨 밑에 보면 2번, 3번에 SDLC, 또 LAPB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4번 해가지고. 자, 4번 해가지고 하나 더 적어 놓는다면, 책에는 없지만 ADCCP, 자, 이런 것까지 같이 적어 놓게 되면 다음 중 비트 위주의 프로토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답은 BSC 프로토콜의 답이다. 자, 큰 개념으로 이거부터 먼저 외워두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BSC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죠? 자, 이 개념 알아두시고 다시 앞으로 자, 넘어가서 자, BSC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문자 위주 동기 방식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의 그 첫 번째가 바로 BSC인데, BSC의 B의 약자가 바이너리 이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S의 약자는 싱크로노스니까 동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은 제어가 되겠죠. 자, 전송 제어 문자를 삽입하여 전송을 제어하는 문자 위주의 프로토콜이다. BSC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이 문자 위주의 프로토콜이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자, BSC의 특징은 뭐다?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를 위해서 정지 대기 방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지 대기가 자, 우리가 말하는 스탑 앤드 웨이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다음 페이지에서 나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BSC 프로토콜은 정지 대기 방식,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을 쓰고 있다. 요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투 포인트, 점대점 링크뿐만 아니라 멀티 포인트 링크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자,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과 멀티 포인트 둘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게 BSC 프로토콜의 역시 특징이고요. 자, 동기 전송을 사용하나 비동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주로 사용되는 게 동기 전송이죠. 동기라는 말은 여기에 BSC의 약자의 싱크로노스라는 말이 동기라는 말로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나 뭐 크게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이중 방식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요거 우리가 이제 통신 방식은 크게 단방향과 양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단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양방향은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건데, 양방향의 종류에는 크게 반이중과 전이중으로 구별을 하죠. 반이중은 그러니까 양쪽 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안 된다는 거고, 전이중은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무전기와 전화기로 예를 들었던 거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BSC라는 것은 반이중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 BSC 프로토콜의 그 제어 방식의 프레임 구조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구조에 역시 순서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자, 기본적인 게 뭐냐면 동기 문자를 이렇게 동기식 방식이니까 동기 문자 SYN이라는 것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몇 개씩 이렇게 던지다가 본격적으로 보낼 때 스타트 오브 헤딩, 스타트 오브 헤더의 약자를 따서 헤더의 시작 부분이다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를 보내려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제어하려고. 그 다음에 헤딩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타트 오브 텍스트라 그래서 실제로 내가 텍스트를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문자 보내기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들어가고,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 문자 다 보냈으니까 end of text에서 문자의 텍스트를 보내는 것을 종료한다, 끝낸다는 말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류 검출을 하는 BCC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 묻는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주는 안 나오는데, 동기식 방식이니까 BSC에서 SYN이라는 동기 문자가
앞부분에 2개 정도 나오다가 스타트 오브 헤더, 또 스타트 오브 텍스트, 그리고 스타트 오브 엔드 오브 텍스트 이런 문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문자 위주의 BSC 프로토콜의 제어 방식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것은 다음 페이지 나오는 비트 위즈 프로토콜의 전송 방식의 순서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두면 되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BSC가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용어들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 페이지 밑에 제 PPT 화면에서는 다음 페이지의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전송 제어 문자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회 시험 때 나오지 않았다면 2회 시험에 나올 거고 2회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면 3회 시험에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늘 중요시하는 게 최근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 최근 기출 문제를 분석해봐야 내가 시험 치는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회, 만약에 여러분들이 3회 시험을 친다 그러면 1년에 시험에 3번 했으니까 1회 때, 2회 때 안 나왔다면 3회 때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송 제어 문자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있는데 10개 다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제가 색깔 펜으로 표시해 둔 것은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고, 그죠? 표시하지 않은 것들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약자를 보면 쉽게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SYN이 synchronous 아이들의 약자니까 동기 맞춤 문자, 동기에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OH가 이제 start of heading, 헤딩의 시작. 약자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어요. STX는 Start of Text의 약자고요. ETX, End of Text, 텍스트의 종료.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텍스트를 보내는 부분이니까 본문의 종료라고도 하죠. 자, ETB는 End of Transmission 블록입니다. 그래서 블록의 종료를 나타낸다. 블록의 종료. ETB의 T의 약자는 트랜스미션 약자랍니다. 전송하는 블럭의 종료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end of transmission은 이 전송이 끝났다는 의미니까 전송의 종료를 나타내는 거고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 DLE가 시험에 많이 나왔죠. 데이터 링크 에스케이프라 그래서 자, 읽어보게 되면 인접하여 뒤따르는 제한된 수나 문자의 의미를 바꾸는 통신 제어 문자로서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의 보조적인 제어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부분으로만 사용된다는 거. 이게 DLE라는 거고요. 데이터 투과성을 위해서 삽입되는 제어 문자다. 자, 이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다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8번, 9번 상당히 중요합니다. 쉬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도 제가 이 ACK와 NAK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ACK는 acknowledge, 긍정적인 응답을 의미하는 거고 NAK는 non-acknowledge죠. negative acknowledge, 그러니까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통신을 할 때 오케이냐, 노냐 이것 따지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내놓고 잘 갔냐, 못 갔냐, 오케이냐, 노냐 이 뜻인데 이걸 용어로 표현할 때 ACK냐, NAK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응답이냐, 부정응답이냐 그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ENQ는 enquire 약자로서 링크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또 상대국의 응답을 요청할 때 쓰는 용어다,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송 제어 문자에 관련된 이 10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모아둔 거니까 이거는 용어 단어 외운다고 생각하고 이니셜 외운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자, 좋아요. 자, BSC 프로토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문자 위주 프로토콜의 딱 하나였던 BSC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BSC는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거, 그죠? 비트 위주 동기 방식 데이터 프로토콜의 HDLC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 종류가 이제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 SDLC와 랍비라고 있잖아요. 이 SDLC의 특징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HDLC의 특징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SDLC의 형이 HDLC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SDLC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HDLC의 전체에 대한 설명을 SDLC로 커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동생이다. 약간의 기능은 조금 뒤떨어지겠지만 핵심 키워드는 IBM에서 개발했다는 말과 그리고 HDLC와 동일한 프레임 구조를 갖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SDLC가 뭐야? 비트 방식 프로토콜에 속한다는 거. 이거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냐? 문자 방식 프로토콜에 속하는 것은 비트 방식 프로토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HDLC가 뭐냐? 각 프레임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고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비트열을 삽입하여 전송하는 비트 위주의 프로토콜이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전송 제어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보낼 때 전송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제어하는 그런 형태의 통신 규약, 프로토콜 중에서 비트 위주의 동기 방식 데이터 프로토콜에 대해서 그 첫 번째 해당되는 HDLC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잘 이해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느냐, 시험 문제 맞추기 위해서 HDLC가 나오면 어떤 위주로 나오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 특징으로서 HDLC에 대한 특징이 쭉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좋다. HDLC는 문장 전체가 다 좋은 말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전송 효율 좋죠? 신뢰성 좋죠? 정보 전송 단위가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CRC 방식을 이용하여 오류를 제어해요. CRC라는 것도 오류 제어 방식의 한 종류입니다.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자, CRC 방식을 이용하여 오류를 제어하고 전송 제어상의 제어를 받지 않고 문자 코드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투명하게 동작한다. 다시 말해서 비트 투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모두 사용 가능하다. 아까 앞에서 얼핏 들었죠? BSC는 뭐만 사용 가능하다 그랬죠? BSC는 뭐만 사용하다 그랬죠? 반이중 전송만 지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HDLC는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모두 가능하다. 왜? 좋으니까. 그쵸? 모두 가능하다는 말.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ARQ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나 뒷페이지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앤 ARQ라는 게 있어요. 이 고백앤 ARQ의 에러 제어 방식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 고백앤 ARQ도 단독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 책 뒷페이지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에러 과정을 공부하면서 고백앤 ARQ가 여러분 책 뒷페이지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번 페이지에서 HDLC는 고백앤 ARQ의 에러 제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하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 점대점 방식, 그리고 멀티 포인트, 루프 모두 가능하다. 전부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HDLC의 키 포인트는 모두 가능해요. 이거 다 가능하고, 그쵸? 또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모두 사용 가능해요. 문제에서 나왔을 때 뭐 이것만 되고 뭐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HDLC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차이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시험에 맞출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 구조. HDLC의 프레임 구조, 이거는 지난번 강의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정리한다 그러면 이 프레임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맨 앞에 플래그와 맨 뒤에 플래그, 정보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쵸? 이렇게 쭉 날아가면 여기가 맨 앞이죠. 여기가 맨 뒤에요. 그러니까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그럼 맨 앞에 플래그와 맨 뒤에 플래그가 깃발을 딱 꽂고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 결국 데이터를 보내는 거니까 데이터를 보내는 이 부분이 바로 정보 프레임이에요. 정보. 내가 친구한테 사랑해라는 정보, 데이터를 보내려고 그러면 이 안에 사랑해를 넣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프레임 구조 단위로 이 하나의 프레임에 사랑해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보낼 때 시작 플래그와 종결 플래그가 존재하면서 맨 앞에 주소를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어를 해야 되고 정보를 보내고 그 다음에 FCS가 검사하는 거, 에러를 검사하는 부분이에요. 체크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한번 이렇게 외우라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드레스 뭡니까? 주소부죠. 컨트롤이 뭡니까? 제어부죠. 인포메이션 뭡니까? 정보죠. FCS가 뭡니까?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 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그죠? 검사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시작 플래그와 종결 플래그의 중간에서 어떻게 외워라? 주제 점검, 주제를 점검한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 순서를 주제 점검 이렇게 외워두면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잘 나왔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맨 앞에 플래그는 이진수로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요. 0, 1, 1, 1, 1, 1, 1, 0. 0하고 1, 6개 0입니다. 종결 플래그도 마찬가지야. 0, 1, 1, 1, 1, 1, 1, 0 이렇게 생겼어요. 시작 플래그와 종결 플래그의 모양을 나타낼 때 0, 1, 6개 0.
종결 플래그도 0, 1, 6개 0 이렇게 나타내면서 기차가 가듯이 하나의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 안에 내가 넣을 정보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 정보 프레임의 종류가 I 프레임, S 프레임, U 프레임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순서에서 플래그가 하는 역할이 뭐냐? 주소부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제어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정보부, 검사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밑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다 얘기했던 겁니다. 보세요. 플래그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의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다. 동기라는 것은 둘의 상태를 맞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 비트 단위로 보내기 때문에 사랑해라고 날아가진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는 사랑해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너만 사랑해를 보낸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너만이라는 정보를 하나의 프레임 단위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플래그가 또 도착하면서 그 안에 정보가 사랑해라는 정보가 또 들어가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보내는 비트 위주의 전송 제어 방식이 바로 HDLC다. 이 개념이고 그러면 이 안에서 주소부에서 하는 일은 또 뭐냐? 주소부는 송수신하는 스테이션을 구별하기 위해서 송수신하는 스테이션을 구별한다는 얘기는 너 어딨니? 라고 집 주소를 찾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잖아. 그쵸? 자, 송수신하는 스테이션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주소부고 제어부는 프레임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해서 프레임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식별하면서 제어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고요. 정보부는 실제 정보 메시지가 들어있는 부분이고 검사부는 전송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오류를 검출하는 건데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 중에서 FCS라는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는 걸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FCS도 뒷페이지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HDLC의 특징 기억하시고요. HDLC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는 필요 없어요. HDLC의 특징 얘네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HDLC의 프레임 구조를 주제 점검으로 외워두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HDLC였고요. 자, 계속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HDLC의 프레임의 종류, 정보 안에 들어있는 프레임이 아까 I 프레임, S 프레임, U 프레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I 프레임의 I자는 인포메이션이고 S 프레임의 S자는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그 다음에 U 프레임의 U는 unnumbered라서 그러니까 비번호, 번호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속에 역시나 답이 있어요. 정보 프레임은 제어부가 0으로 시작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이고요. HDLC의 피기배킹 기법을 통해서 피기배킹 기법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돼요. 아무튼 피기배킹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확인 응답을 보낼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보가 올바르게 날아갔느냐에 대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독 프로그램은 슈퍼바이저라는 말 자체가 이제 감독관, 감독자라는 뜻이죠. 제어부가 10으로 시작하고 흐름 제어, 에러 제어 등의 기능이 있다. 흐름 제어와 에러 제어. 그 다음에 비번호 프레임은 제어부가 11로 시작하고 링크의 동작 모드 설정과 관리 기능을 갖고 있다. 자, 키워드로 외울 때는 당연히 뭘로 외우면 되겠어요? 그쵸? 제가 색깔펜으로 표현해드린 거 정보 프레임은 뭘로 시작한다? 0으로 시작한다. 비트 단위로 보내기 때문에 0이냐 1이냐 또는 0, 1이냐 0과 1을 비트를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보 프레임은 0으로 시작한다. 감독 프레임은 1, 0으로 시작하고 비번호 프레임은 1, 1로 시작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시험 문제에서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키워드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도 이제 단독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HDLC의 수행국이라고 해서 수행국 하면은 이제 스테이션, 정거장을 의미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전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전화국이라고 할 때 전화국의 국자가 이제 스테이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전화국을 통해서 정거장을 통해서 서로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국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자, HDL 수행국은 주국이 있고 종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국은 1차국, 서버, 종속된 단말기가 제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주국이라 한다면 종국은 김종국이 아니라 그죠? 종국은 2차국 클라이언트 주국으로부터 제어를 받고 정보를 제공받는 컴퓨터를 나타내는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동네의 전화국 같은 경우에는 전화국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체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서울특별시라는 그 하나의 큰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가장 가운데에
그 메인 우체국이 크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이런 명칭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메인 우체국이 있고 그리고 동네마다 우체국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전화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메인 우체국을 주국이라 한다면 동네마다 하나 있는 것을 종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혼합국은 상대국 컴퓨터를 제어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혼합국이라 한다. 주국과 종국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두 개를 구별해 줄 수 있도록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데이터 전송 모드. 이건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답까지 따로 적어놨는데, 여러분 책의 오른쪽에 오답 쪽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데이터 전송 모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표준 응답 모드, 비동기 응답 모드, 비동기 평형 모드에서 이게 그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죠? 표준 또는 정규라는 이 말하고, 그죠? 표준 정규라는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응답, 표준 정기 응답 모드인데 비동기라는 이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평형이라는 이 말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균형을 따졌을 때 표준 응답 모드, 비동기 응답 모드, 비동기 평형 모드 세 가지인데 이거의 경우의 수에 맞지 않는 말을 끼워서 맞춰서 만들면 동기 응답 모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표준 균형 모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데이터 전송 모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틀린 답으로 항상 얘네 두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데이터 전송 모드 세 가지 명칭을 정확하게 역시 외워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었어요. 항상 나온다 그러면 다음 중 HDLC의 데이터 전송 모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었으니까. 사실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 암기하셔서 문제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뭐다? 비트 위주의 전송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HDLC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페이지 나오는 이 SDLC와 또 랍비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SDLC는 단지 HDLC의 동생 정도가 되니까 비트 위주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막 설명이 되고 있는데 가나다라에 HDLC가 없으면 SDLC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SDLC는 HDLC랑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랍비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적어드렸던 ADCCP라는 거. 그래서 비트 위주의 프로토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을 했을 때 정답은 뭐다? 문자 위주 프로토콜에 속하는 BSC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하이라이트가 될 에러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에러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알다시피 오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류, 그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오류가 생기면 데이터를 보낼 때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류라는 것은 사실 일어나면 안 되지만 안 일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에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에러의 원인은 뭐 때문에 생긴다? 첫 번째, 감쇄 현상 때문에. 데이터를 내가 이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멀리 전송하다 보면 이렇게 감쇄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감쇄라는 부분. 두 번째가 지연 왜곡.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늦게 도착한다는 의미겠죠. 주로 하드와이어 전송 매체에서 발생되며 전송 매체를 통한 신호 전달이 주파수에 따라서 그 속도를 달리함으로써 유발되는 신호 손상에 의해서 매돌 며칠 정시에 도착해야 될 게 조금 늦게 도착하는 그런 지연도 일종의 에러의 발생 원인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 변조 잡음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똑같은 전송 매체를 공유할 때 주파수들이 서로 합과 차의 신호를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잡음이다. 상호 변조 잡음이다. 의미는 이제 수업 시작한 지 벌써 한 20분, 30분이 넘어가고 있죠. 점점 졸립죠.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앞부분의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외워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상호 변조 잡음은요. 이 친구가 이 친구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있는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도 둘이 동시에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학생이 질문을 해요. 자, 질문 있는 사람 하니까 이 친구도 질문하고 이 친구도 질문하고 이 친구가 동시에 질문하면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한 사람씩 질문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상호 변조 잡음은 똑같은 질문을 동시에 할 경우에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그게 하나의 잡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충격성 잡음이라는 것은 지금 혹시 좀 들리십니까? 그쵸? 무슨 외부에서 비행기 소리 같은 게 막 나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기계적인 외부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들리는 잡음이에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뭐야? 충격성 잡음이다. 임펄스 노이즈다. 비연속적이고 불규칙한 진폭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막 들리는 소리가 순간적으로 높은 진폭이 발생하는 잡음이에요. 순간적으로 꽝 하는 굉음이 날 수도 있어요. 외부의 전자기는 충격이나 기계적인 통신 시스템의 결함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 중요한 오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음들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다. 아주 그 타이밍이 참 좋네요. 그죠? 맞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타이밍도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아무튼 에러 발생의 원인은 감쇄, 지연 왜곡, 상호 변조 잡음, 그리고 충격성 잡음이 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충격성 잡음이에요. 충격성 잡음은 뭐야? 외부의 비행기 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외부의 전자기전 충격이나 기계적인 통신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거다. 자, 이거 나오면 우리 여러분 절대로 안 틀리겠다. 그죠? 맞죠? 수업 시간에 아주 타이밍이 좋게끔 나왔기 때문에. 그죠? 자, 좋아요. 에러 발생의 원인 네 가지 우리가 봤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연적 왜곡과 시스템적 왜곡이란 말인데, 자, 왜곡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영어로 하게 되면 디스토션이라 하고요. 우리말로 그대로 풀이하면 뭔가 찌그러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잡음이라는 거와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뭐 잡음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찌그러짐을 우리가 왜곡, 디스토션이라고 합니다. 자, 우연적 왜곡은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로 발생되는 왜곡. 그 왜곡의 종류는 그 잡음도 일종의 왜곡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음의 종류가 백색 잡음, 또는 충격성 잡음, 또 누화 잡음, 위상 히트 잡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은 백색 잡음이라는 것이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한번 메모해 볼까요? 자, 이 백색 잡음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에 만약에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가 답이 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열에 의해서 발생된다. 열 잡음, 뜨거운 열.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열에 의한 잡음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백색 잡음이란다. 화이트 노이즈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메모해 두시고요. 자, 그럼 시스템적인 왜곡은 전송 채널상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왜곡으로 손실이나 감쇄를 나타낸다. 원본 데이터가 감쇄가 돼서 원본의 충분한 내용을 커버할 수 없다든가, 그렇죠? 손실이 일어나면서 원본의 일부분이 삭제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쇄, 시스템적 왜곡에 속하는 손실과 감쇄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에러의 발생 원인 이 부분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지만 혹시 나온다 그러면 틀리지 않도록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에러 검출 방식. 자, 에러 검출 방식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페리티 검사 방식이 있죠. 페리티 검사는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이에요. 페리티 검사 방식에서 여러분이 키워드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페리티 검사는 오류를 검출밖에 못해요. 에러가 있나 없나 검출만. 에러가 발생됐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잖아. 에러를 없애야 되잖아. 없앨 수는 없어요. 페리티는 오류를 검출만 할 수 있어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검출을 하는데도 한 비트만 검출할 수 있어요. 두 비트 검출, 에러가 두 비트 동시에 났다? 검출 못해요. 한 비트만 검출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페리티 비트는. 자, 볼까요? 자, 페리티 비트는 데이터 한 블럭 끝에 한 비트의 검사 비트인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전송 에러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한 비트만 검출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에러를 검출도 하고 수정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근데 페리티 검사는 에러를 검출만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요. 자, 페리티 검사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짝수 페리티와 홀수 페리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짝수 페리티는 짝수를 한자로 하면 우수라 하고 홀수를 역시나 한자로 하면 기수라 하고요. 영어로 한다 그러면 짝수를 우리가 even이라 하죠. even. 홀수는 영어로 하면 odd라고 하죠. odd. 글자 수가 even은 네 글자니까 짝수죠. 그렇죠? odd는
odd, 홀수는 세 글자니까 홀수죠. 뭐 영어 단어의 의미는 충분히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홀수와 짝수. 자, 전송 비트 내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도록 하는 게 짝수 페리티고, 전송 비트 내의 1의 개수를 홀수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홀수 페리티인데, 이따 뒤에서 해밍 코드 공부할 때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수직 페리티 체크 방식이 있고 수평 페리티 체크 방식이 있는데, 수직은 수직에 대한 거고 수평은 수평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역시 키워드로 기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순환 중복 검사라는 CRC 부분 나오죠. 이 CRC 어디서 들어봤어요? CRC 어디서 들어봤어요? 벌써 까먹었어요. CRC라는 부분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HDLC의 검사 방식이라는 거. 아까 앞 페이지 보세요. 이거 여기서 FCS, 그쵸? FCS 검사 방식, 이 방식 속에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CRC 방식이. 자, CRC라는 게 순환 중복 검사고, 이 순환 중복 검사라는 것은 특정 다항식에 의한 연산의 결과에서 데이터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에러 검출 방식이고, HDLC 프레임에 FCS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말이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죠. 이거 HDLC 프레임에 FCS. 요거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여기 한번 다시 적어 볼까요? 여기 이 FCS가 오류를 검출하는 거예요. 그죠? 요 부분에서 검출 방식을 뭘 썼다? CRC 방식을 썼다는 거 앞 페이지에. 그죠? 요거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자, CRC 검사, 순환 중복 검사를 하고요. 순환 중복 검사인 이 CRC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다항식에 의한 연산에서 사용되는 오류 검출 방식이다. 다항식 연산. 선생님, 다항식 연산이 뭔데요? 몰라도 돼요. 그쵸? CRC 방식은 다항식에 의한 연산이다. 동기 전송에 주로 사용되고 HDLC 프레임의 FCS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해밍 코드 나오는데, 이 해밍 코드가 페리티 검사랑 차이점이요. 똑같은 점이 있어요. 해밍 코드가 페리티 검사와 똑같은 점은 한 비트씩 에러를 검출해야 할 수 있다는 거. 요건 똑같아요. 근데 페리티 코드는 오류를 검출만 하지 수정을 못 한다 그랬죠? 그럼 해밍 코드는 검출도 하고 수정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한 비트만. 그죠? 자, 자기 정정 보호의 하나로 비트 착오 검출을 해서 한 비트의 착오, 오류를 정정하는 보호 방식이고, 해밍 거리라는 이 해밍 디스턴스가 시험에 용어로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참고로 줄쳐 두시고요. 송신한 데이터와 수신한 데이터의 각 대응하는 비트가 서로 다른 비트의 수를 우리는 해밍 거리라고 한다. 송신한 비트 수와 수신한 비트 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뭐다? 해밍 거리를 나타낸다. 해밍 디스턴스를 나타낸다. 용어로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외워두시기 바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류를 수정하느냐? 그죠? 해밍 코드가. 자,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 문제도 같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자, 화면이 조금 빡빡하고 좀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 문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해밍 코드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예제 중에서 4비트의 정보 1011,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1011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얘를 뭐 10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8, 4, 2, 1이니까 11을 나타내는 수죠. 그죠? 자, 1011이라는 수를 홀수 페리티를 사용하는 해밍 코드로 변환하여 전송할 때 올바른 해밍 코드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1011이라는 이 정보를 보냅니다. 근데 해밍 코드로 보내는데 홀수 페리티를 사용해서 보낼 때 오류 검출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결과물은 뭐가 됩니까?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답은 이거예요. 이게 1011, 011 이게 전송 비트의 답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중요한 것은 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이진수의 비트 주 자릿수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가죠. 2의 0승은 얼마입니까? 1.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그 다음에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 2의 5승은 32 이렇게 되잖아요. 1, 2, 4, 8, 16, 32 이렇게 되는데 그 1, 2, 4, 8, 16, 32가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비트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를요, 여러분이 그냥 친구한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낼 때 에러가 있나 없나 검출하고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에러를 검출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 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릿수가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7칸을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에요. 그럼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보낼 때 이 1010, 1011을 1011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자릿수가 1의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리라면 1, 2, 4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다면 8의 자리에 해당되는 8. 이 부분은 오류 검출 비트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보가 들어갈 때는 뒤에서부터 채워서 넣는다 그러면 1011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1, 0, 1, 1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보낼 때 1011 이렇게 넣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그리고 데이터가 더 있다면 8번째, 16번째, 32번째 자리는 오류 검출 비트가 들어가는 자리란 말이지. 자, 뭔 뜻이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뭐냐? 문제에서는 홀수 페리티를 찾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의 1의 개수에 따라서 1의 개수를 홀수계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를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여기는 7가지밖에 없으니까 8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1, 2, 4, 8, 16, 32 이 자리가 페리티 검사 비트가 들어갈 자리예요. 정보가 들어갈 자리는 이 자리에 제가 색깔로 표현해놨어요. 1011 이거 그대로 이 데이터를 보낼 거니까. 만약에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걸 모르겠어. 다음 중 해밍 코드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나왔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답을 못 찾겠어. 해밍 코드 하는 방법을 몰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릿수를 1, 2, 3, 4, 5, 6, 7 만들어 놓고 1, 2, 4의 자리는 빼버리고 나머지가 1011이냐 이것만 찾아주면 돼요. 지난번 2013년 마지막 시험에서 해밍 코드의 문제가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 문제가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이터 통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이 문제가 나온 거야. 해밍 코드는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의 내용에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가나다라에 세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리에 1011인 게 가나다라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물음표 해놓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건지 계산을 못해도 맞출 수 있게끔 나왔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해밍 코드 또는 홀수 페리티 검사, 짝수 페리티 검사에서 비트 수를 따지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2의 지수승 자리,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자리인 1, 2, 4, 8 자리엔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준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다라의 가번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가번에 1011 이것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자리에 1011인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가나다라에 다른 것도 전부 다 이 자리에 1011이라고 돼 있었으면 우리는 이 해밍 코드 자리에 뭘 넣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밑에 있는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그림 바로 밑에 있는 문장. 자, 이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 n번째 페리티 비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n비트만큼을 포함하고 n비트씩 건너뛴 비트를 대상으로 페리티 비트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즉 1번 페리티 비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비트만큼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1비트씩 건너뛰면 1347이 된다는데 1347이라는 거 고쳐주세요. 57입니다. 1357비트가 대상이 된다. 여러분 교재에 고쳐주세요. 자, 1357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여기 첫 번째가 1이에요. 그죠? 1. 지금 한 비트 첫 번째 자리 요게 1비트짜리에 요게 해밍 코드의 그 오류 검출 비트가 이 자리에 물음표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검사를 하려 그러면 1의 자리잖아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요거 첫 번째 자리. 그러면 첫 번째 자리 자신을 포함해서 한 칸씩 건너뛰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어서 요거. 다섯 번째 자리. 끝이에요. 그 다음 건너뛰는 거는 뒤는 없잖아. 그러니까 1, 3,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칸씩 건너뛰어서 135가 된단 말이야. 그럼 135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에라 검출할 수 있는 1의 개수를 계산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1의 자리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 칸 건너뛴 3의 자리에 뭐 있어요? 1 있죠. 한 칸 건너뛰어서 5의 자리에 뭐 있어? 0 있죠. 아 그러면 들여다보니까 여기 1이고 0이 0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칸 건너뛰면 7의 자리, 또 한 칸 건너뛰어서 펜을 막 거꾸로 잡고 있다 그죠? 한 칸 건너뛰어서 여기는 뭐야? 여기는 1이죠. 그럼 1의 개수를 따져볼게요. 여기는 뭔지 몰라요. 지금 여기 뭔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한 칸 건너뛰니까 1이죠. 한 칸 건너뛰니까 0이죠. 또 한 칸 건너뛰니까 1이죠. 그럼 1의 개수가 하나, 두 개죠. 우리는 홀수 페리티로 만들 거니까 1의 개수를 홀수개로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자리, 물음표 자리에 들어가는 답은 1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야 1의 개수가 하나, 둘, 여기는 0이고 셋 하니까 3개로서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된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여기가 1비트고 2, 3, 4, 5, 6, 7의 자리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두 번째 자리에 이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지가 우리가 궁금한 거야. 그죠? 홀수 페리티로 찾는 거야. 얘가 뭐가 들어갈지 궁금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두 칸을 건너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얘가 n비트니까 만약에 두 번째 비트를 찾고 싶다면 두 번째 비트를 포함하여 두 비트씩 건너뛴 비트, 두 번째 비트를 포함하여 두 비트씩 건너뛴다.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하나, 두 개 건너뛴 얘와 하나, 두 개 건너뛴 얘 이렇게 따지는데 이렇게 따지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따지세요. 자, 얘를 포함해서 두 비트 이렇게, 그리고 두 개 건너뛰고 두 비트. 자,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자, 아까 여기는 첫 번째는 얘를 포함해서 한 비트, 하나 건너뛰고 한 비트, 하나 건너뛰고 한 비트, 하나 건너뛰고 한 비트였어요. 첫 번째 1비트짜리를 찾을 거니까. 근데 얘는 두 번째 비트를 찾을 거니까 얘를 포함해서 두 비트 포함하고 두 개 건너뛰고 두 비트 포함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볼까요? 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를 보는 거죠. 네 번째 자리를 본다면 얘를 포함해서 4비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둘 뒤에 더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4칸 띄고 또 4비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이 1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1의 개수를 홀수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 둘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1이 들어가야 3개로 홀수가 되죠. 얘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의 개수가 하나, 둘, 3개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3개니까 홀수 맞죠? 그럼 홀수게 만들려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0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네 번째 자리에 이 자리에 물음표니까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봐야 되니까 얘를 포함해서 1의 개수가 0, 1, 1 두 개 짝수죠? 그럼 홀수게 만들려면 이 물음표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돼? 1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 1이 되는 거야. 문제에서 이 정보를 보낼 때 해밍 코드로 페리티, 우수 페리티, 그러니까 홀수 페리티를 보내려 그러면 물음표 자리에 이 물음표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찾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는 1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1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0이 들어가야 되니까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들어가야 되니까 1이 된다. 나머지는 정보 비트 1011이니까 여기에 10, 11이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된다. 정답은 이거라는 말이죠. 전송해야 되는 비트 수가.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밍 코드에 대한 얘기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야? 해밍 코드에 페리티 비트가 들어갈 자릿수가 2의 치수성 자리에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만 기억하면 답은 그죠? 1011이 들어가 있는 요 자리에 1011이 들어가 있는 게 가나다리에 한 번밖에 없다. 혹시나 지금 정리가 안 되면 제가 기출문제 강의에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릿수를. 그죠? 자릿수를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2013년 3회 마지막 시험에 전자계산기 구조 문제의 몇 번 문제더라? 2번 문제인가? 3번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좋아요. 해밍 코드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어서 상승 부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요거 자체가 문장이 나오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순차적 디코딩과 한계값 디코딩을 사용하여 에러를 수정하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었고 답은 상승 부호 방식이었어요. 상승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교환 전송 방식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연속 전송 방식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블럭 썸 체크가 역시 단독으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블럭 썸 체크의 썸이라는 말은 합계를 의미하는 말이죠. 함수에서 페리티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각 문자당 페리티 체크 비트와 전송 프레임의 모든 문자들에 대한 페리티 문자를 함께 전송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키워드는 함께 보낸다는 게 키워드예요. 다 합해서 한꺼번에 보낸다는 거. 그죠? 그 말을 의미하시면 되겠고 에러 제어용 코드 부가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페리티 검사, 해밍 코드 검사, 그리고 순환 중복 검사 세 가지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러 검사 방식이고 이제 이어서 에러에 대한 요청 부분이죠. 요청. 에러 제어 방식 부분입니다. 자, 에러 제어 방식의 이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동 반복 요청이라고 해서 ARQ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ARQ의 종류가 첫 번째로 이제 정지 대기 ARQ, 그 다음에 연속적 ARQ, 그 다음에 적응적 ARQ 세 가지인데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지니까 또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 반복 요청의 ARQ라는 것은 자동으로 반복을 요청한다. 리피트를 시킨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데이터를 보내려고 그래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데이터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럼 보내고 난 다음에 얘가 나한테 뭔가에 응답을 해줘야 돼요. 네이버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한테 잘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죠. 친구가 여러분한테 메일을 보냈으면 여러분 당연히 답장을 하든지 메일 잘 받았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이버에서 뭔가를 보냈다. 여러분 안 하지만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그런 처리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자동으로 반복 요청을 하는 거죠. 통신 경로에서 에러 발생 시 수신 측은 에러 발생을 송신 측에 통보하여 송신 측은 에러 발생한 프레임을 자동으로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 제가 여러분한테 데이터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 라고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도착할 때 사랑호 이렇게 도착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사랑해가 날라와야 되는데 사랑호가 날라왔어요. 그래? 그럼 내가 다시 보내줄게. 그러면 사랑해를 통째로 다시 보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허자를 고쳐서 해자로 바꿔서 보내줄 수도 있는 거야. 자, 이런 예를 제가 드는 거예요. 그쵸? 그 종류에 대해서 이 ARQ의 종류에 대해서 정지대기, 연속, 적응적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정지대기는 아까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BSC 프로토콜에서 또 봐라. 또 기억 못하는 거 봐라. 자, 정지대기 ARQ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정지대기 ARQ가 아까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여기서. 그죠? 맨 앞에 우리 이번 시간 첫 번째 배우 BSC 문자 베이스 프로토콜의 BSC는 정지 대기 방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아까 이거 설명할 때 제가 뒤에서 한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 다시 뒤로 갑니다. 자, 정지 대기 ARQ는 송신 측이 하나의 블럭을 전송한 후에 수신 측의 에러의 발생을 점검한 다음에 에러 발생의 유무 신호를 보내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조대호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보냅니다. 하나를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또 하나를 보내고 기다려요.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이 잘 받았다 못 받았다는 신호를 나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사랑해를 보내는 거야. 근데 이 정지대기 ARQ는 한 개씩 보내요. 사자 보내고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선생님 잘 받았습니다 하면 그래? 기다려 다음 거 보내줄게 하면서 랑자 보내요. 그리고 또 기다려요. 그럼 잘 받았습니다 하면 다시 그 다음에 해자 보내고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잘 못 받았어요. 이러면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해자를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야. 하나 보내고 기다리고 하나 보내고 기다리는데 제가 뭘 기다리죠? 뭘 기다려요? 여러분이 잘 받았다 못 받았다는 그 메시지를 기다리는 거야. 그 메시지가 여러분 나한테 보낼 때 뭘 보내냐면 긍정응답과 부정응답을 보내요. 오케이냐 노냐 이거 아까 앞에서 용어에서 뭐라 그랬어요? 긍정응답을 뭐라 그랬어요? 진짜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쵸? 긍정응답을 acknowledge. 그쵸? ACK라 그러고, 부정응답은 negative acknowledge.
NAK라고 그랬어요. 그 용어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요. 이 정지대기 ARQ는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해라는 글자를 사자 따로 보내고 랑자 따로 보내고 해자 따로 보내는 거야. 하나 보내고 기다리고 하나 보내고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여러분이 나한테 ACK나 NAK를 보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ACK를 보내오면 제가 다음 거 보내면 되고 NAK를 보내오면 아까 보냈던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다시 고쳐서 다시 보내는 거잖아. 이게 정지대기 ARQ야. 다시 읽어볼게요. 수신 측에서 에러 점검 후에 제어 신호를 보내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인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오버헤드가 효율 면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된다. 오버헤드. 자꾸 기다리게 되니까 그쵸?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잖아. 오버히트 나올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는 거. 일단은 기다릴 때 유무 신호 요거 하나 적어 놓을까요? 자, 유무 신호를 보냈는데 이 유무 신호가 뭐란 얘기예요? ACK나 NAK를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에요. ACK나 NAK가 올 때까지. ACK가 뭐라 그랬어? 긍정응답. NAK가 뭐라 그랬어요? 부정응답. 그러니까 내가 하나 보내고 기다릴 때 긍정응답이 ACK가 오느냐 NAK가 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스탑 앤 웨이트 ARQ, 정지대기 ARQ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죠? 그럼 두 번째는 연속적 ARQ다. 얘는 비연속적이야. 얘는 하나 보내고 기다리고 하나 보내고 기다리잖아. 이 연속적 ARQ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연속적 ARQ는 얘랑 다르게 사랑해를 동시에 보내요. 아까 얘는 사자 보내고 기다리고 랑자 보내고 기다린다 했잖아. 얘는 연속적 ARQ는 사랑해를 동시에 보내요. 사랑합니다. 그죠? 그랬을 경우에 차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랑해를 받고 난 다음에 사자를 검사해봐요. 랑자를 검사해봐요. 해자를 검사해봐요. 검사를 하다 보니까 랑자에서 에러가 생겼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랑자에 에러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 랑자를 다시 보내주던가 아니면 에러가 난 랑자 뒷부분을 다시 다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할 때 고백의 ARQ는 에러가 발생한 블럭 이후에 모든 블럭을 다시 보내야 돼. 내가 여러분한테 사랑해라고 보냈는데 랑자에 에러가 생겼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랑해를 다시 보내줘야 돼요. 이게 고백의 ARQ고요. 선택적 ARQ는 사랑해에 랑자에 에러가 생겼어. 그럼 난 랑자만 다시 보내면 되는 게 선택적 ARQ야. 데이터의 개수가 내가 여러분한테 보낼 때 한 1만 개를 보냈어요. 자, 1만 개를 보냈는데 첫 번째 데이터에서 에러가 나버린 거야. 그럼 나는요. 고백의 ARQ를 쓰면 1번부터 10,000번까지를 다시 보내야 돼. 근데 선택적 ARQ는 1번만 다시 보내면 된다는 거죠. 얘가 좀 더 효율적이죠. 그죠? 결국 연속적 ARQ는 내가 보낼 데이터를 전체를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에러가 발생한 부분부터 모두 재전송이 가능하므로 중복 전송에 단점이 있다는 말. 선택적 ARQ는 수신 측에서 NAK를 보내오면 에러가 발생한 블럭만 재전송하면 된다는 거. 부정적인 응답이 오면 복잡한 논리 회로와 큰 용량의 버퍼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크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지대기와 연속적 두 가지 구분해서 시험에 잘 나오고요. 적응적 ARQ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단 시험에 나온다면 좋은 거예요. 동쪽으로 변경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가장 높다. 나머지 이 세 개보다 효율성이 가장 높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 또 나올 때는 ARQ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다른 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산업기사에서 더 잘 나오는 게 영어로 잘 나옵니다. 영어로. 적응적 어댑티브, 그 다음에 선택적 셀렉티브 리피트, 그 다음에 고백의 ARQ, 스탑 앤 웨이트. 영어로도 잘 나오니까 영어로도 같이 봐두셔야 합니다. 그죠? 자, 에러 제어 방식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고요. 자, 이어서 전진 에러 수정이라는 거 있는데 FEC 포워드 에러라고 합니다. 전진 에러. 전자는 앞전자죠. 송신 측에서 정보 비트의 오류 정정을 위한 제어 비트를 추가하여 전송하면 수신 측이 이 비트를 사용하여 에러를 검출한다. 그러니까 오류 비트를 넣어서 보내는 거야. 그죠? 오류가 있나 없나를 이제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오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신 측에서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데이터를 보내. 항상 올바른 데이터만 내가 여러분한테 보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야? 밋밋하잖아. 그쵸? 양치기 소년을 예를 들면 맞을까요? 항상 거짓말만 하잖아. 그죠? 항상 거짓말만 하니까 나중에 참말을 해도 안 믿잖아.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올바른 데이터만 보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맹숭맹숭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라고 중간에 에러를 일부러 하나씩 넣어서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긴장해서 그 에러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전진 에러 수행 방식이라는 거죠. ARQ 방식과는 달리 재전송 요구가 없으므로 채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내야 되는 그런 거 필요가 없고요. ARQ 방식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함께 잉여 비트를 함께 전송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니까 참고로 봐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예로 해밍 코드 방식과 상승 코드 방식이 있다. 이것도 해밍 코드와 상승 코드가 전진 에러 수정 방식에 속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전진 에러가 있습니다. 후진 에러도 있겠죠.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송신 측에서 재전송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전송 과정 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송신 측에서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4.4단원의 전송 트래픽 제어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전송 트래픽이다. 트래픽이란 말은 데이터를 막 보내다가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흐름 제어라는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내려고 합니다. 그 보냄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는데 그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그 돌뿌리 같은 게 있어갖고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는 게 흐름 제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통신망 내의 트래픽 제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같은 망 내에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전송하는 프레임의 양이나 속도를 규제하는 거다.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어느 중간에 돌뿌리가 있으면 갑자기 물살이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그 물가의 돌멩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점검해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패킷의 양이나 속도를 규제한다. 이 패킷이란 말은 다음 시간부터 또 계속해서 패킷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패킷이라는 것은 통신할 때 데이터를 보내는 하나의 어떤 꾸러미를 우리가 패킷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흐름 제어 방식에서도 정지대기가 있고요. 슬라이딩 윈도우가 있어요. 정지대기는 앞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이고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말은 윈도우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윈도우, 창문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전송할 수 있는 프레임의 개수를 우리가 윈도우라고 합니다. 내가 보낼 때 전송할 수 있는 프레임이 몇 개가 되느냐. 그 개수가 윈도우인데 수신 측의 확인 신호를 받지 않더라도 미리 정해진 프레임 수만큼 연속적으로 전송한다. 자동으로 만들어 둔 것을 그대로 슬라이딩 시킨다는 거죠. 그대로 보내준다는 의미겠죠.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전송할 수 있을 경우에 효율적인 기법이고요. 수신 측으로부터 이전에 송신한 프레임에 대한 긍정 응답인 ACK가 왔을 때 송신 윈도우가 증가할 수 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왔던 말입니다. 요거 별표해 둘게요. 별표. 그죠? 무슨 말이냐? 수신 측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슬라이드를 태워가지고 이제 쭉 패킷단위 이렇게 보내잖아. 보내는데 수신 측에서 계속 검사 제대로 오케이 이러는 거야. 그러면 계속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긍정응답이 왔을 때 송신 윈도우는 계속 증가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윈도우의 의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잡. 폭주 제어라고 합니다. 혼잡 제어. 네트워크 내에서 패킷의 대기 지연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서 트래픽이 붕괴되지 않도록 네트워크 측면에서 패킷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 바로 혼잡 제어다. 병목 현상을 제어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착 상태 회피라는 것도 교착 상태의 의미는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 시간에 또는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고 그랬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데이터를 보내다가도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아예 죽어버리는 거죠. 컴퓨터가 다운돼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하는데 두 번째 보면 이러한 교착 상태 발생 시에 교착 상태에 있는 한 단말 장치를 선택하여 패킷 버퍼를 아예 버려버리는 거죠. 버린다는 게 뭐야? 회피한다는 거죠. 피해버린다는 거죠. 어보이던스. 전자계산기 구조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전송 트래픽 제어 부분이었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슬라이딩 윈도우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한 이 특징들 4가지 문장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4단원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자, 다음 시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과 에러에 대한 종류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7강으로 데이터 회선망이에요. 우리 책에 있는 단원은 이제 다음 페이지가 이제 5단원이 되겠지만, 뭐 실제로 이제 벌써 7강까지 만들어져. 제가 한 10강까지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8강, 9강으로 끝낼까 하다가 막 설명하다 보니까 상당히 얘기가 많아지고, 또 통신 자체가 좀 딱딱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그 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얘기를 제가 많이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쵸? 하루하루 역시나 재미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형 합격하는 거 저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자. 그래야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괜히 답안 맞춰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꼭 보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합격이기 때문에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이제 가답안 확인해보고 내 답이 맞는 한계 때문에 뭐 붙고 떨어지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 우리는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합격할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 안 하고 시험 치고 집에 와서 편히 잠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역시 편히 잠드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역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